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갑판 위에서 무기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 석소령. 항상 거만한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 얼굴이 달빛 아래에 선명했습니다. 박소령이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악수를 했어요. 이번 물건도 확실하지? 걱정 마십시오. 동남아로 빼돌릴 겁니다. 흔적도 안 남겨요. 혜준이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춰.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어요. 최명호 대령, 부대장이었습니다.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대령님, 이건 오해입니다. 박소령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최 대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대의 무기를 팔아먹다니 내 놈이 군인이냐? 대령님도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에요. 박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죠. 순간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넌 오늘 끝이다. 최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소령이 부하가 몽둥이로 최 대령이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최 대령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가져와 바다에 버려. 하지만 소령님, 빨리. 부하들이 무거운 철제 족쇄를 가져왔습니다. 박소령이 냉소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벙. 최 대령의 몸이 검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령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주인공 혜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 2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죠. 혜준은 수면 아래 3m 깊이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훈련하던 동료들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강하사 위치 확인.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팀장의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혜준은 방수 무전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2번 정상입니다. 진해 해군기지 UDT실 특수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해상 특수전 부대였죠. 혜준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지옥 같은 훈련. 하지만 혜준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혜준아,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해군 중사였습니다. 임무 중 동료를 구하다가 순직하셨죠. 그날 이후 혜준은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전팀 주목. 500m 전방의 선박 확인. 팀장의 긴급한 목소리에 혜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훈련 해역에 민간 선박이 들어올 리 없었어요. 그것도 이 시간에. 혜준은 천천히 머리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물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두 척의 배가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명 자신들 부대의 고속정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혜준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부대 고속정 같은데요. 말도 안 돼. 오늘 밤 작전 일정은 우리뿐이야. 팀장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준은 가슴 주머니에서 방수 카메라를 꺼냈어요. 특수부대원으로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의심스러운 건 일단 기록하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하사,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혜준은 이미 수중으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발차기 한 번에 5m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군에서 받은 훈련이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죠. 100m, 50m, 30m. 선박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혜준은 선체 아래로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갑판 위에서 무기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K2 소총, 수류탄, 심지어 대전차 로켓까지 모두 자신들 부대의 무기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석, 소령. 부대의 작전 참모였죠. 항상 거만한 미소를 짓고 다니는 그 얼굴이 달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박소령이 민간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악수를 했어요. 이번 물건도 확실하지? 걱정 마십시오. 동남아로 빼돌릴 겁니다. 흔적도 안 남겨요.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춰.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어요. 최명우 대령 부대장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고속정 갑판에 서 있었죠.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대령님, 이건 오해입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죠.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최 대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부대의 무기를 팔아먹다니. 내 놈이 군인이냐? 대령님도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에요. 박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죠. 순간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박소령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설마 저를 잡으실 건 아니겠죠? 제가 누구 사위인지 아시잖아요. 그딴 건 상관없어. 넌 오늘 끝이다. 최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소령의 부하가 몽둥이로 최 대령의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최 대령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었죠. 그만해. 혜준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최 대령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갑판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박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가져와 바다에 버려. 하지만 소령님, 빨리. 부하들이 무거운 철제 족쇄를 가져왔습니다. 최 대령의 발목에 단단히 채웠죠. 최 대령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저항할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령님. 어쩔 수 없네요. 박소령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벙. 최 대령의 몸이 검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족쇄 때문에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죠. 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멈추지 않았죠. 최 대령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잠수했습니다. 5m, 10m, 15m. 수압이 귀를 압박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준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최 대령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죠. 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최 대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족쇄가 문제였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혜준의 폐가 비명을 질렀죠. 공기가 필요했어요. 당장 수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준은 허리에서 다목적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족쇄의 연결 부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혜준의 마음속 절규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혜준의 가슴 속에서 폭발했어요. 두려움도 고통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죠. 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것이 최준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칼날이 족쇄를 긁는 소리가 물속에서 울렸습니다. 깍, 깍.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족쇄는 너무 두꺼웠고 혜준의 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죠. 최명호 대령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준은 등에 메고 있던 예비 호흡기를 꺼냈어요. 특수부대원들은 항상 비상용 호흡기를 가지고 다녔죠. 떨리는 손으로 호흡기를 최 대령의 입에 물렸습니다. 푸쉬쉬. 공기가 최 대령의 폐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부족이었죠.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혜준은 자신의 호흡기를 입에 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족쇄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었죠. 혜준은 칼끝을 연결고리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어요. 끄억. 혜준의 이빨이 부딪혔습니다. 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준의 시야가 점점 좁아졌어요.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딱.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결고리의 용접 부분이 깨진 거였습니다. 혜준은 남은 힘을 짜내 고리를 벌렸어요. 마침내 족쇄가 풀렸습니다. 최 대령의 몸이 가벼워졌어요. 혜준은 최 대령의 허리를 감싸 안고 위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수면까지는 아직 15m나 남아 있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발차기를 해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혜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허벅지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종아리 근육이 뭉쳤죠. 그래도 계속 발을 움직였습니다. 10m, 7m, 5m. 수면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달빛이었지만 혜준에게는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3m, 1m, 첨벙. 수면을 뚫고 나온 순간 혜준은 미친 듯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헉.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죠. 최 대령이 여전히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혜준은 최 대령을 뒤집어 등을 대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었어요. 대령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준은 최 대령의 코를 막고 입에 공기를 불어넣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물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의 가슴을 계속 눌렀어요. 제발 숨 쉬세요. 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바닷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때 최 대령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바닷물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최 대령이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대령님, 괜찮으세요? 최 대령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혜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박진석의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신들을
찾는 사람도 없었죠. 망망대해에 둘만 남겨진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4km 떨어진 무인도였어요. 훈련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죠.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 대령을 데리고요. 혜주는 최 대령의 몸을 옆으로 돌려 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한 팔로만 헤엄쳐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죠. 100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높아졌죠. 짠물이 계속 얼굴을 때렸습니다. 혜준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조금만 참으세요. 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대령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1km를 지났을 때 혜준의 왼팔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이었죠.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어요. 2km, 이제 오른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다리도 이미 한계였죠. 혜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혜준은 자신의 혀를 깨물었어요.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통으로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3km, 무인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였습니다. 그때 최 대령이 다시 기침을 했어요. 강하사?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대령이 잠깐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네, 대령님. 제가 있습니다. 왜 구했어? 군인이니까요. 혜준이 대답했습니다. 최 대령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마지막 500m가 지옥이었습니다. 혜준의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뜰 힘이 없었죠. 바닷물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그래도 최 대령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혜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죠? 마침내 발끝에 뭔가 닿았어요. 모래였습니다. 해변이었어요. 혜준은 최 대령을 끌고 기어서 해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은 최 대령을 모래사장에 눕혔어요.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의 호흡이 불규칙했거든요. 하나, 둘, 셋. 팔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드디어 최 대령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혜준은 주머니에서 비상 신호탄을 꺼냈어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직 쓸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호탄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퍽!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어요.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혜준은 최 대령 옆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 대령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죠.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새벽 5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혜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팔을 흔들었죠. 헬기가 해변에 착륙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뛰어내렸어요. 2명 생존자 확인. 빨리 들것 가져와. 하나는 중태야. 산소호흡기 준비해. 의무병들이
최 대령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해준도 부축을 받아 헬기에 올랐어요. 헬기 안에서 해준은 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최 대령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어요. 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요, 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완전한 탈진이었죠.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밤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주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3시간째였죠. 유리창 너머로 최명호 대령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의료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뇌 손상도 없다고요. 하지만 해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해준이 고개를 들자 박진석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강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해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죠. 병원, 옥상,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박진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해준의 얼굴로 날아왔죠. 내가 그날 밤 거기 있었지? 해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연기하지 마. 다 알아. 박진석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해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옥상 난간이 등에 닿았죠. 내가 본 것은 없었어. 알겠나? 저는 정말. 탁. 박진석의 손이 최준의 어깨를 쳤습니다. 아니, 때린 거였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해준은 알 수 있었죠. 협박이라는 걸. 강하사, 너 누나 있지? 부산에서 간호사 한다던데. 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누나를? 가족은 소중하지. 특히 바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 박진석이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해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가 똑똑하게 굴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해준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최 대령도 곧 깨어날 거야. 그때 내가 할 말을 잘 생각해도. 박진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해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자신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하다는 게. 2시간 후 대령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최준은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최 대령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은 또렷했어요. 해준을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죠. 강하사, 고맙네. 쉰 목소리였습니다. 해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해군 헌병대 조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명호 대령님, 김수진 소령입니다.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해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수진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 훈련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 부주의였죠. 해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 대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훈련이요? 새벽 2시에 혼자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럼 족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발목에 족쇄 자국이 선명한데요. 최 대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훈련 장비였습니다. 무게를 더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대령님, 수진이 최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최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해준을 돌아봤어요. 강해준 하사, 당신이 구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봤습니까? 해준의 목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협박이 떠올랐죠. 누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야간 훈련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대령님이 물에 빠진 걸 봤고 바로 구조했습니다. 우연히요? 예. 수진이 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배나 사람이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해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수진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 대령과 해준 둘만 남았어요. 최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강하사. 대령님, 자네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이건 자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최 대령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박진석이 찾아왔지? 해준이 놀라서 최 대령을 봤습니다. 최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 알고 있네. 그 놈이 누군지도. 그럼 왜? 그 놈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해군참모 총장의 사위고 어머니는 국회의원이야. 방산업체 대표인 장인은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이지. 해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증거 없이 덤볐다간 우리만 당해. 자네, 가족까지도. 하지만 대령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해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최 대령이 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강하사,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야. 살아남아야 싸울 수 있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깜빡한 게 있어서요. 강하사,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봉투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해준의 방수 카메라 메모리였어요. 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그날 밤과 관련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가져오세요. 제 번호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모든 조사관이 그들 편은 아닙니다. 수진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주는 명함을 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선택의 순간이 가까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그날 밤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혜주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의, 가족, 생명, 진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언가는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최준을 가장 괴롭게 했어요. 새벽 4시 해군 헌병대 사무실. 수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죠.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이었어요. 흐릿했지만 두 척의 배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해군 고속정, 다른 하나는 민간 화물선이었죠. 이상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날 밤 작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고속정이 거기 있었을까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타났어요. 30분 후 사진이었죠. 화물선은 사라지고 고속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사관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김수진 소령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 남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뛰듯이 사라졌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무기 재고 목록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K2 소총 20정 재고 불일치. 수류탄 100개 행방불명. 대전차 로켓 5기 기록 없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누군가 부대 무기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아침 9시 병원. 혜주는 최명우 대령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대령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왔나, 강하사. 네, 대령님. 최 대령이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이걸 자네에게 주려고 했네. 혜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읽지 말게. 혼자 있을 때 읽어. 최 대령의 눈이 깊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병실에도 감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령님, 저는 알고 있네. 자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최 대령이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진실은 때로 목숨보다 무겁다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게.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병실을 나온 해주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편지를 열었어요. 최 대령의 글씨가 보였죠. 강하사, 자네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잘 보관하게.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말게. 박진석은 생각보다 위험한 자야.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네. 무기 밀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수진 소령을 찾아가게.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오후 3시 헌병대 사무실. 수지는 또 다른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강혜준이었습니다. 김소령님, 할 말이 있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문을 닫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편하게 말하세요. 혜준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수진이 전에 돌려준 그것이었죠.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수진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박진석이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수진이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진석이 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없거든요. 야간이라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요. 혜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준을 봤어요. 상부에서 이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즉시요. 왜요? 박진석의 압력인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움직였네요.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수진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중단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수진이 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의를 포기하면 우리는 왜 군인이 된 건가요? 그 말에 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불꽃 같은 거였어요. 저녁 7시 부대 막사. 혜준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신청서를 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죠. 박진석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녁이야? 가족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 국민일보 사회부, 제목 해군 부대, 무기 밀매 제보. 하지만 보내기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준 하사, 밖으로 나와. 박진석의 목소리였어요. 혜준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박진석과 부하들이 서 있었어요. 박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녁 신청을 했다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려고?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 웃기는군. 박진석이 최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 눈을 피할 수 없어. 알겠나? 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최 대령이 내일 퇴원한다더군. 불쌍한 양반이야.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니.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박진석 일행이 사라진 후 혜준은 다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딸깍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보내기가 아니라 임시 저장을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보낼 거였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비겁한 선택을 한 건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 작은 균열이었지만 언젠가는 커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박진석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라고 혜준은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었죠. 후 저녁식이 끝났습니다. 혜준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3년 동안 입었던 군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최명호 대령도 같은 날 전역했어요. 명예로운 퇴직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박진석 때문이라는 걸요. 강혜준 씨. 최 대령이 부대 정문에서 혜준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하사가 아니라 씨라고 불렀어요. 잘 지내게. 언젠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혜준은 알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 해군 박진석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최연소 진급 기록을 세웠는데요. 혜준은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의는 없는 건가요? 혜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증거가 부족했고 증인도 없었으니까요. 후 부산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교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신입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혜준은 이제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의 삶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야간 구조 훈련입니다. 실전처럼 진행할 거예요.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입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밤 10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바다가 신입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 그날 밤처럼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죠. 교관님, 왜 꼭
이런 날 훈련을 하나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혜준이 대답했어요. 실제 사고는 날씨 좋은 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때였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 긴급 구조 요청.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고였어요. 화물선 골든스타호 암초 충돌. 침몰 중 승무원 12명 탑승. 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니 1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훈련 중단. 실제 상황이다. 모두 구조정에 탑승. 신입들이 당황했지만 혜준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구조정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15분 후 침몰하는 화물선이 보였어요. 이미 선체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선원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혜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구조정이 화물선에 접근할 수 없었죠. 교관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입들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먼저 들어간다. 로프를 연결할 테니 따라와. 혜준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때렸어요. 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혜준은 화물선까지 헤엄쳐 갔어요. 로프를 갑판에 던졌죠. 한 명씩 내려오세요. 천천히. 선원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혜준과 대원들이 그들을 구조정으로 인도했어요. 11명을 구조했습니다. 한 명이 남았어요. 선장님이 조타실에 갇혔어요.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배는 이미 거의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갑판을 기어 올라갔어요.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타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어요. 안에는 50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혜준이 남자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 순간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뛰어. 혜준은 남자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남자가 물을 먹고 버둥거렸죠. 혜준은 남자를 꽉 잡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구조정이 다가왔습니다. 대원들이 남자를 끌어올렸어요. 혜준도 구조정에 올랐죠. 전원 구조 완료. 혜준이 외쳤습니다. 신입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어요. 구조된 선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2년 전 박진석과 거래하던 민간 화물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도 혜준을 알아봤는지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은 쉬세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요.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이 선장의 눈에서 흘렀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선장이 혜준을 찾았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년 전 일 말입니다. 박진석과의 거래 다 말하겠어요. 혜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그날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선장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거래 장부입니다. 날짜, 금액, 무기 목록
다 있어요. 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일주일 후 검찰이 박진석을 체포했습니다. 무기 횡령과 밀매 혐의였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선장의 증언과 장부가 결정적이었죠. 해군 중령 박진석 무기 밀매로 구속.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박진석의 배후도 하나둘 드러났어요. 그날 저녁 혜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최명우 대령이 보낸 거였어요. 혜준에게 뉴스를 봤네. 자네가 구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어. 정의를 구한 거야.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맙네. 정말 고맙네. 혜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2년간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훈련 시간. 혜준은 신입 대원들과 함께 해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교관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혜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용기예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파도였어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희망을 싣고 오는 파도였죠. 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죠.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바다. 혜준은 그 바다와 함께 살아갈 거였어요. 누군가를 구하며 정의를 지키며.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낡은 점퍼, 색바랜 청바지, 싸구려 운동화,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 15년 전 화려했던 중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높은 철조망과 위압적인 초소가 서진을 맞았습니다. 멈추세요. 젊은이 병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박민재 대위, 이모예요. 조카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위병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일찍 와서 죄송해요. 멀리서 와서 방문 신청은 하셨습니까? 위병이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어요. 무작정 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줌마. 서진이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모양인데 여기는 군부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서진은 꾹 참았어요. 무슨 일이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 중령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오만한 표정이었죠. 중령님, 민간인이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이준혁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했죠. 박대위 이모분이라고 합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박대위? 요즘 팀장 선발 때문에 열심인데 가족까지 나서시네.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여자라 체력적 한계가 있고. 이준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게다가 박대위는 뭐랄까 가정환경도 그렇고 어머니도 없이 자랐다면서요? 그런 결손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서진이 가슴속에서 분노같이 솟았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하고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딸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박대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작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집안인이 한계가 있지. 순간 서진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허겁지겁 누군가 뛰어오고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서진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주방에서 퍼지는 가꾸운 빵 냄새가 온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오븐에서 꺼낸 크루아상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잘 구워졌네.
서진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동네 제빵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반죽을 자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는 모습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서진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인제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모,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중요한 작전 팀장 선발이 있어요. 꼭 되고 싶어요.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어요.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우리 딸.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전문가였어요. 육군 중장. 별 3개를 단 여성 장군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극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적의 총탄이 빗발치던 그날 밤. 중장님, 후퇴하십시오. 안 돼. 민간인들이 아직 남아있어. 서진은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날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그렇게 평범한 제빵사 김정숙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딸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엄마가 없어도 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빵을 진열하면서도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소처럼 비공식 채널로 딸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지켜봐 왔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한 후 서진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선반 뒤에 숨겨둔 특수 노트북을 꺼냈어요. 몇 번의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자 군 정보망에 접속되었습니다. 민재가 속한 제7정보여단. 어디 보자. 화면을 스크롤하던 서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여성 장교들의 승진 심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실력이 뛰어난 여성 장교들이 계속 탈락하고 있었죠. 반면에 실력이 떨어지는 남성 장교들은 쉽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조직적으로 여성 장교들의 승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이준혁 중령과 김상훈 소령이 있었어요. 민재도 타겟이야. 서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딸이 위험했어요. 단순히 승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더 큰 음모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떴어요. 3일 후 제7정보여단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서진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본능이었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훈련이라 다시 자료를 뒤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훈련 계획서에 없는 인원들이 참가 명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죠.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설마 훈련을 가장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거였어요. 서진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재 생각뿐이었어요.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떻게 해야 하지?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 딸을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하지만 지금 민재가 진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니 군인으로서.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서진은 다시 창고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색 가방이었죠. 지퍼를 열자 안에서 묵직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구형, 권총, 전투용 나이프, 그리고 오랜만이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육군 중장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지는 과거의 흔적이었죠.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제빵사의 온화한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이었죠. 민재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찾았어요. 최영호, 현재 제7정보여단장이었죠. 과거 서진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직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엔 다른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15년 동안 유지해온 비공식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전우들, 믿을만한 정보원들이었어요.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훈련 중에 사고를 가장한 제거 계획?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죠. 정보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여성 장교들이 실수로 다치거나 무능함을 드러내도록 조작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재가 주요 타겟이었어요. 실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눈엣 가시였던 거죠. 감히 내 딸을.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하려 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외부 세력과의 연결? 이준혁, 중령이 정체불명의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있었어요.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죠. 정보, 유출, 국가 안보, 위협. 서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밖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3일. 시간이 없어.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기로요. 비록 다른 모습으로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니, 이 나라에 숨겨진 별이 너를 지켜줄게. 내일부터 행동 개시였습니다. 우선 부대 주변을 정찰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필요하다면 서진의 손이 가방 속 권총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싸워야겠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서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 불을 끄고 나오면서 서진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재에게 답장을 보내야 했죠. 딸,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딸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요. 이른 아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싸구려, 운동화, 완벽해.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었어요. 15년 전 화려했던 중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재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였죠. 정성껏 만든 거였습니다. 이모가 간다. 민재야.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아닌 이모로 가기로 했어요. 더 자연스러울 테니까요. 제7정보여단 정문. 높은 철조망과 위압적인 초소가 서진을 맞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오는 군부대였으니까요. 멈춰요. 신분증. 젊은 위병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신분증을 꺼냈어요. 박민재 대위 이모예요. 조카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위병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시간을 아세요? 아침 7시예요. 일찍 와서 죄송해요. 멀리서 와서 방문 신청은 하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병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어요. 무작정 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이라도. 규정이에요. 아줌마. 아줌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럼 이 샌드위치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예요. 못 배우셨어요? 위병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위병도 가세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모양인데 여기는 군부대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서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 중령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오만한 표정이었죠. 중령님, 민간인이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위병이 경례를 하며 보고했어요. 이준혁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박민재 대위 이모라고요? 네. 조카 얼굴이라도. 지금은 작전 회의 중입니다. 민간인이 왔다고 중단할 수는 없죠. 이준혁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했죠. 그때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소령이었어요.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박 대위 이모라는 분이 오셨어. 김상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박 대위요? 요즘 팀장 선발 때문에 열심인데 가족까지 나서시네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조카가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팀장이 되면 좋겠네요. 이준혁과 김상훈이 서로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준혁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어요. 경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하죠. 여자들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김상훈이 거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이 되기 쉽거든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자리인데 말이죠. 서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민재는 실력이 좋다고. 실력? 이준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죠. 게다가 박 대위는 뭐랄까 가정 환경도 그렇고. 김상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도 없이 자랐다면서요? 그런 결손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순간 서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하고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딸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박 대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달랐죠. 눈빛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들리는 소리. 저런 집안이니 박대위도 한계가 있지.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건 못 바꾸죠. 서진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주차장에 도착한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영우 여단장. 그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죠. 아직은 아니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재가 자기 힘으로 이겨내게. 그래야 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부대 주변을 둘러보기로요. 후문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하는 동네 주민처럼 자연스럽게요. 15분쯤 걸었을까요? 후문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보였어요. 민간 차량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진의 본능이 경고했죠.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서진의 귀에는 들렸죠. 네, 중령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중령님?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일 훈련에서 확실하게 처리하죠. 여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역시 음모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방들이 가득했죠.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렸는데 특수 장비? 서진이 숨을 멈췄어요. 일반 훈련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장비였죠. 이건 너무 위험한데. 한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야. 훈련 중 실수로 다친 거지. 그래도 싫다는. 입 다물어. 중령님 명령이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탄이라니.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한 계획이었죠. 더 들어야 했습니다. 서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주요 타겟은 박민재 대위와 그 팀원들이야. 특히 박 대위는 확실하게. 순간 서진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누구야? 남자들이 날카롭게 외쳤어요. 서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그냥 고양이겠지. 확인해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바로 그때 군용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남자들의 주의가 분산되었죠. 빨리 옮겨. 들킬라. 남자들이 다시 장비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 디데이야. 서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숨어만 있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를 찾았죠.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들이었어요. 때가 왔어.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박서진. 전화기 너머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장님? 정말입니까? 오랜만이네. 부탁이 있어. 하나둘씩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서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일어설 때야.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 안에는 녹슨 군번줄이 있었죠.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이 지났어도 전사의 본능은 살아 있었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혁, 김상훈, 너희가 내 딸을 건드렸어.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후회하게 해주마. 밤은 깊었지만 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카페 지하실에 마련된 비밀 공간. 여러 대의 노트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정보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15년 만에 본격 작전이네.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첫 번째,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님, 확인했습니다. 내일 훈련에 정체불명의 인원 12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신원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군적 조회가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조 신분으로 침투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떴어요.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준혁, 3개월 전부터 거액을 받았네. 금액을 보고 서진이 숨을 멈췄어요. 일반 군인이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송금자는 유령 회사?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회사는 국제정보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보 거래. 설마 우리 군 기밀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차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였죠. 세 번째, 정보원에 전화가 왔어요. 중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 내일 훈련 시나리오를 확인했는데 여성 장교들이 배치된 구역에만 실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공포탄이어야 할 탄약이 실탄으로 바뀌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민재도 그 구역에? 네. 박민재 대위가 이끄는 3팀이 정확히 그 구역입니다. 서진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어요. 노트북을 더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훈련 계획서가 화면에 떴어요. 오전 6시 훈련 시작. 7시 30분에 3구역 진입.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계획대로라면 민재팀은 가장 위험한 시간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게 되는 거였어요. 완벽한 함정이야. 서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네 번째,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사진이었습니다. 이 얼굴들. 침투할 인원들의 사진이었어요.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이었죠. 그중 몇 명은 국제 수배자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용병들. 진짜 프로들을 고용했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준혁은 돈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거였죠.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작전을 세웠어요. 혼자서는 무리야. 하지만 15년 동안 유지해온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부대라고 불리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었죠. 모두에게 연락해 한 명씩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지만 모두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중장님의 부름이라면 당장 갑니다. 15년 만이네요. 기다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믿음직한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새벽 4시. 서진은 오래된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10명의 전우들이 모여 있었죠. 중장님, 모두가 경례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고맙다, 모두들. 서진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나쁜 놈들. 감히 우리 후배들을. 분노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작전은 간단해. 우리가 먼저 침투해서 실탄을 바꿔치기 하고 용병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중장님, 공식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알아. 하지만 내 딸이 위험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 같던 중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엄마였죠. 우리가 함께합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전우들의 단단한 다짐이 이어졌어요. 새벽 5시 30분. 훈련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어요. 서진이 특수망원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수상한 차들이 도착해 있었죠. 저기, 용병들이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짜 훈련 요원인 척 위장하고 있었죠. 1조는 동쪽, 2조는 서쪽으로. 나는 직접 3구역으로 간다. 중장님, 위험합니다. 민재가 있는 곳이야.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6시 정각. 훈련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어요. 서진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작전 개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전사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어요. 서진은 통신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1조 실탄 창고 확보 완료. 2조 용병 3명 제압.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민재야, 조금만 버텨. 7시가 되었습니다.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성 장교들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탕, 탕. 실탄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정보다 30분이나 빨랐어요. 안 돼. 서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신기에서 급박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중장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용병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구역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죠. 인제. 서진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온 정체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3구역 입구. 민재가 이끄는 팀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실탄이 빗발치듯 날아왔어요. 엄폐, 모두 엄폐. 민재의 날카로운 지시가 들렸습니다. 역시 서진의 딸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했죠. 하지만
상대는 프로 용병들이었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더는 못 버텨.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이 나타났어요. 낡은 점퍼를 벗어던지며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용병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진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어요. 순식간에 용병 2명을 제압했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당황한 용병들이 총구를 돌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사라졌죠. 유령이야. 15년 전 적들이 서진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전장의 유령. 그 전설이 다시 살아났어요.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2명의 용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남은 용병들이 당황했어요.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여자가 순식간에 전문 요원 2를 제압했으니까요. 서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제2작전 사령관 박서진 중장이다. 그 목소리는 우레 같았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현재부터 모든 작전 지휘권을 인수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15년 전에 전사한 전설의 중장이 나타났으니까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죠. 3팀 방어 진영으로 전환. 2시 방향 엄폐물로 이동.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성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죠. 용병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를 쏴. 하지만 서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단련한 몸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이 구르며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전 병력 실탄 사격 중지.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서진의 명령에 훈련병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용병들은 계속 공격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장님, 지원 왔습니다. 그림자 부대가 도착했어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용병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투항하라. 저항하면 사살한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용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젠장, 정보가 틀렸어. 여자들만 있다고 했잖아.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너희가 누구 돈을 받고 왔는지 알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용병들이 움찔했어요. 이준혁 중령과 김상훈 소령. 그들이 너희 고용주지? 용병 대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군용 지프가 달려왔습니다. 이준혁과 김상훈이 타고 있었죠. 뭐야? 왜 총소리가? 차에서 내린 이준혁이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용병들이 제압당해 있었고 중앙에는 박서진 중장? 이준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령을 본 것 같았어요. 불가능해. 당신은 죽었어.
서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죽은 건 맞아. 국가를 위해, 딸을 위해 죽은 사람이 되었지. 이준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상우는 이미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 부대에게 잡혔어요. 하지만 내 놈들이 내 딸을 건드렸어. 서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15년간의 인내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국가 기밀을 팔아먹으면서? 이준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내가 15년 동안 놀고만 있었을 것 같아? 서진이 증거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거래, 내역, 모든 게 있었어요. 체포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음모죄. 이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훈련장이 다시 조용해졌죠.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어요. 민재와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엄마야?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미안해, 민재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또 한 걸음. 왜 죽은 척했어? 왜 날 버렸어?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당연했죠. 15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적들이 너를 노릴 거였어. 너만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평범하게? 민재가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죠. 엄마 없이 자란 게 평범해? 매일 밤 엄마 꿈을 꾸면서 운 게 평범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철 같던 중장도 딸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헌병대였어요. 뒤이어 최영호 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중장님? 오랜만이네, 영호. 최영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자네 책임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몰랐다니. 무능한 거야? 공범인 거야? 최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당장 보직 해제야. 특별감찰단이 올 때까지 대기해.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서진은 다시 민재를 바라봤어요. 딸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재야,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5년이나 속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 시간을 줄게. 민재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훈련장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가장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중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자 부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할 일이 많아. 이 부대를 바로잡아야 해. 돌아서는 서진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딸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15년 만에 귀환. 하지만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부대를 개혁하고 딸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서진에게 남은 가장 어려운 임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임시 사령부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부대 개혁 작업이 한창이었죠. 서류 더미가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재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의 만남이었죠.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일주일 전에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죠. 물론이지.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15년이나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김 중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김 중사는 그림자 부대의 일원이었죠. 과거 서진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울었다는 것도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희생자였다는 걸.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재야, 엄마, 미안해요.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눈물이 15년의 간격을 메웠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 적들이 너무 많았어.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를 인질로 잡았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짜 장례식까지. 맞아. 모두를 속여야 했어. 너까지도.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엄마, 드디어 포옹했습니다. 1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서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이었죠. 강철 같던 중장도 딸의 품에서는 그저 엄마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진정된 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죠. 이 부대를 바꿔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감찰단이 투입되어 부패한 간부들을 색출하고 있었어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 거야.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부대로.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응. 전투
리더십 프로그램. 너 같은 인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진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하지만 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해.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야. 중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내가 뭘 해도 백 때문이라고 할 거야. 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내 실력으로 올라가. 그게 진짜 너를 지키는 길이야. 알겠어요, 엄마.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딸이 자랑스러웠죠. 2달 후 정보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정착했어요. 대테러 작전 팀장 선발날, 민재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차별은 없었어요. 오직 실력만이 평가 기준이었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박민재 대위 1등. 심사위원들도 감탄했어요. 완벽한 점수였죠.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딸이 아니라 한 명의 뛰어난 장교로 인정받았구나. 새로운 부대 모토가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정직한 실력만이 진정한 전사를 만든다. 서진이 제안한 문구였어요. 모든 장병이 이를 가슴에 새겼죠. 6개월 후 진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민재 소령, 최연소 여성 소령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정당한 평가의 결과였죠. 진급식이 끝난 후 민재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봤지. 자랑스러워.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서 서진은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여성 장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 내가 롤모델이 되어주렴. 모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15년 동안 지켜봐 줘서. 그리고 돌아와 줘서. 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강하게 자라줘서.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서진은 공식적으로 복귀했고 군의 개혁을 이끌고 있었죠. 비록 모녀 관계는 비밀이었지만 그게 더 좋았어요. 민재는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 가자. 15년 만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숨겨진 별이 아닌 당당히 빛나는 별이었죠. 새로운 시작.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군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니, 엄마를 넘어서는 장교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비밀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전사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모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직한 실력으로, 굳건한 신념으로. 그것이 진정한 전사의 길이니까요.